제가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이 5가지 사항을 먼저 알았더라면 아마 2에서 3년 정도는 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를 잡지 않고 그냥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현실에서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사항과 이거를 그냥 몸으로 때우는 방식이 아닌 해결 방법의 기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건이 없어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물건이 없어요입니다. 공인중개사는요, 물건이 없어요, 이 말 정말 입에 달고 삽니다. 과장 섞어서 저는 한 10,000번은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속쓰린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고객이 찾는 물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순간 되면 또 갑자기 똥 하고 나와요. 그래서 고객한테 신나서 전화를 합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고객이 보통 뭐라 그래요? 저 다른 물건 계약했어요, 이러죠. 아주 허탈하죠. 자, 근데 이거의 본질을 한번 짚어볼게요. 고객이 부동산에 물건을 찾으러 올 때 자기의 조건을 100% 적립을 완벽하게 해서 오나요? 대부분이 아니죠. 대략적인 범위만 정해서 옵니다. 맞죠? 그 중에서 나 이건 무조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2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으로 나눠서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객이 보통 부동산을 방문을 할 때 자기의 조건을 들고 오죠. 그렇죠? 저 이런 조건을 원합니다 라고 옵니다. 그게 10가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10개는 고객이 스스로 생각을 했었을 때 필수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조건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이야. 그러면 이 5천에 100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들 중에 최상치를 보통 생각을 하죠. 최상치에 있는 물건은 현실적으로 5천에 100이 아니라 5천에 120, 5천에 130 이렇게 금액이 뛰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즉 고객은 10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퍼즐 조각이 있는 거야. 자기의 퍼즐 조각을 들고 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물건들에 하나씩 껴맞춰 보는 거야. 이렇게 껴맞춰 보다가 딱 맞는 걸 발견을 했네 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 번 퍼즐 맞춰봤잖아요. 퍼즐판에 퍼즐 조각 하나 딱 껴가지고 들어서 껴맞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눴을 때 이 고객한테 맞는 이 퍼즐 조각을 딱 맞는 물건을 찾아서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 퍼즐 조각을 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깎을 수가 없는 조건은 필수 조건, 깎을 수가 있는 조건은 선택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고객을 미팅을 하면은 훨씬 쉽게 이런 부분은 내가 깎아 넣어서 이 조건에 있는 부동산에 넣을 수 있겠다, 이게 판단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객이 어떤 게 필수 조건이고 어떤 게 선택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조건 10개 들고 온다고 했는데 그 10개 조건 중에 어떤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쓰자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용 체크리스트와 미팅용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미팅용 체크리스트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담용 체크리스트는 고객과 아직 만나기 전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조건을 받는 거, 이게 상담용 체크리스트. 이거는 미팅용 체크리스트는 고객과 미팅을 하면서 물건을 보면서 그 고객의 조건을 정립해 나가는 체크리스트, 이게 미팅용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하다 보면은요 보입니다. 어떤 게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이 보여요. 어떤 걸 깎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별로 달라요. 어떤 고객은 가격이 필수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어요. 위치도 마찬가지죠. 대출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권리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퍼즐이 보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딱 이게 고정이 아니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맞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깎일 수도 있고, 이렇게 깎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조건들이 여러 개인지 아닌지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몇 개의 그 조건들 중에서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내가 파악해 간다. 어떻게? 체크리스트로. 그러면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물건은 없고 고객이 찾는 물건은 원래 없어. 그런데 고객의 이러한 조건들을 이렇게 까내려갈 수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객을 내가 관리로 데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돼야 한대요? 된다. 내가 가진 물건들로 얘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객을 바꾸는 게, 고객의 퍼즐 조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퍼즐에 들어가는 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판의 조각이 원래 이렇게 깎여 있었는데, 뭐 이렇게 깎여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깎여 있었는데 이 깎여 있는 부분들을 바꿔갈 수 있어요. 요걸 요렇게 바꾸고, 요거를 뭐 요렇게 바꾸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걸 보편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면은요 2, 3년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았죠? 물건이 없다라는 건 조건이 필수와 선택으로 일단 먼저 나누는 거고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알으셨으니까 이대로 행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아니고 중개사예요. 자, 볼게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예전에는 그냥 물건 잘 보여주고 잘 설명해서 그냥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하고 잔금 입금하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른 입장의 두 사람이 계속 대립을 해요. 계속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돈을 받고 싶어 하는 쪽, 임대인이나 뭐 매도인이 되겠죠? 여기는 장점만 얘기해요. 막 이래서 좋으니까 저래서 좋으니까 뭐 여기서 집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변호사 나왔어. 뭐 대학 좋은 데 갔어. 결혼 잘했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반대로 여기는 뭐가 나쁘니까 뭐가 안 좋으니까 뭐 깎아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단순히 그냥 이 둘이 그냥 했던 말을 그냥 전달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요, 싸워. 그럼 계약이 안 되겠죠. 자, 이게 계약을 하기 전에만 일어나냐?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곰팡이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임대인은요, 너가 환기 안 시켜서 그래. 환기 잘 시켰으면 곰팡이 쓸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임차인은요, 아니 이건 집에 하자야. 단열에 하자가 있어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막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요, 중간에 껴서 뭘 하냐? 중재입니다. 중재를 잘못하면은요, 계약 전에 중재를 잘못하면 계약이 깨지겠죠. 만약에 계약 후에 중재를 잘못하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왜 이렇게 까다로운 손님을 보여줬냐? 까다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됐냐? 까다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켜줬냐? 물건을 소개시켜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또 다행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계약 전에 깨진 거는요, 그나마 돈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아쉬움으로 남아요. 하지만 계약 이후에 중재를 잘못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스트레스가 터집니다. 네, 터져버려요. 왜? 이때부터는 이해관계잖아요. 계약서를 써버렸으니까. 위약금 조항도 있죠. 각자 일정들 조율해야 되는 것도 있죠. 자금 계획도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입주 이후에 터졌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그때도 힘든 일이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중재의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일을 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초보라고 한다면 무조건 계약 이후의 관리까지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을 배운다고 했을 때 계약까지만, 그냥 돈 딱 보수 받는 그 목적까지만 하려고 하면은요, 나중에 스트레스로 터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후 관리까지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일을 배우십시오.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하셔야 돼요. 왜? 공인 중개사니까. 아시겠죠? 자,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오피스텔을 계약시켰던 손님이었어요. 여성 고객이었는데 입주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도어락을 확인해 봤더니 안 닫히는 거야. 도어락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녁 10시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못 자겠다고 나한테 저녁 10시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아. 자, 그러면 이때 어떡하겠어요? 그냥 임차인이 도어락 업체 불러가지고 그 시간에 바꿀 수 있는 업체 불러서 교체를 했어요. 금액이 45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임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무슨 도어락 교체가 45만 원이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차인은 영수증 내밀면서 45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건물에 달려있던 거니까 임대인이 내주셔야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써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중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으시고 이게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냥 잘 해요. 잘 하는데 초보들은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계약 이후의 관리까지도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중재를 항상 늘 염두에 둔다. 그러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바로 분쟁거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거는 사이클을 미리 숙지하는 거예요. 중개가 이루어지는 사후에 있는 관리까지 전부 다 한 개의 사이클로 생각을 하고,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 이후에 있는 과정까지 사이클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 분쟁거리도 꼭 예측해 놓고 있자. 그러면 그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라는 것까지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배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인중재를 엄청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쌓인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10건의 계약 중에 한두 건이 생길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좀 없는 곳에서는 뭐 10건이 아니라 한 50건에 한두 건 생길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요.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의 중개를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 만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사이클을 숙지를 해요. 내가 어떻게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의 그 사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입주할 때 입주 체크리스트라는 걸 써요. 그리고 옵션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써요. 직접 확인하고 쓸 수 있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 아니야. 임대인이랑 해. 라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더 하지 못하니까요. 즉, 중재를 하는 일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예방하는 방법은 분쟁거리를 미리 예측하는데 그걸 가장 좋게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이클을 미리 숙지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입해서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계약이 0건인 달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이 계약의 0건인 달을 어떠한 경우에 나오게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노베이스일 때랑 새로운 분야를 시도할 때랑 외부적 변수가 있을 때입니다. 자, 노베이스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처음 하는 거예요. 중개를 완전 생 처음이야. 처음 들어가, 처음 지역에 처음 해봐. 그럼 당연히 계약이 안 나오겠죠. 저희 제이로드도 시작하고서 한 달 동안에는 원래 보통 계약이 안 나와요. 한 달 이내로 거의 30일에 가까운 시점부터 계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이 0건이겠죠. 자, 다음으로 새로운 분야예요. 내가 중개를 한 1, 2년 해봤어.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분야가 보여요.
아, 이게 조금 더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저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저게 돈을 더 잘 번다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때 원래 하던 거를 접어두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선 또 노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앞에 있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때 영권인 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외부적 변수입니다. 외부적 변수는 그런 거죠. 정부 정책이 갑자기 나와요. 뭐 허가구역 묶는다든지 규제책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급감하겠죠.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사회적 이슈가 터져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터지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급감을 하니까 계약이 영권인 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모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거 말고도 있죠. 뭐 내가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계약의 영권인 달에는 내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이걸 빨리 타개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할 거냐는 거지. 어떤 시도. 그 시도가 무엇이냐. 자, 노베이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노베이스야. 그럼 이 노베이스를 풀어가기 위해서 계약의 영권인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일단 배우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떤 걸 배우냐면요. 전체의 흐름을 배우세요. 구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가끔 가다가 뭐 소속으로 들어갔는데 너는 이거 물건 가서 보여주고 오기만 해. 그리고 가서 계약하겠다고 하면은 사무실 데리고 와. 아니면 너는 상담만 해. 아니면 물건 작업만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배우세요. 꼭 전체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하는 거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보잖아요. 초보기 때문에 계약 영권인 달이 앞으로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전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적어도 큰 숲은 봐야 되는 거예요. 숲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배운다.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운다. 이게 노베이스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분야 시도할 때는요. 비슷한 분야로 확장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냥 완전 생뚱맞게 다른 분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은 비슷한 분야로 가자. 내가 원래 하던 게 이런 거였으면은 비슷한 분야로 가자. 바로 이 교집합을 있는 업종으로 넘어가자. 내가 원래 빌라 임대차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오피스텔 임대차. 이 정도 넘어가는 거죠. 아파트 임대차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아파트 매매. 사무실 임대차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로.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과 상가는 권리금이 없는 업무용 임대차고 요거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 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자. 이렇게 비슷한 분야로 확장을 하자. 그러면 내가 원래 관리하던 손님도 원래 관리하던 물건도 유지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요? 안 떨어져 보여요? 안 떨어져 보여요? 그러면 계약이 영권인 달도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자. 그런데 혹시 내가 아주 공격적이야. 그러면 이 영상 보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벌써 하고 있을 거야. 갑자기 나 빌라 주거 임대차 하고 있었는데 빌딩 매매로 넘어왔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원래 하고 있을 거야. 행동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계약이 영권인달도 존재하겠죠. 그걸 버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분야로 확장을 하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외부적 변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지 말고 이동하자입니다. 자, 기다리지 말고 이동하자라는 건 내가 원래 하고 있는 분야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감한 거야.